네, 먼저 경제 인사이트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올해 마지막 금통위 결정을 하는 날입니다. 한국금융연수원의 주연수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마지막 금통위 결정이 0.25%포인트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이미 베이비 스텝을 예상을 했는데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거로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25bp를 올리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논리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좀 공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50bp를 주장하신 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10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채권 시장에서 이제 유동성 경색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실제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여파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이번에 25bp로 그냥 그 베이비 스텝으로 그 기준금리를 적절하게 조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 문제, 채권 시장에 사실 이 자금 경색이 좀채 풀리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금통위가 이번 금리 결정할 때 이 부분을 많이 들여다봤다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몇 가지 이제 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런 사건은 일단 제쳐놓고 전체 시장을 본다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국고채 3년물하고 AA- 회사채하고의 이 금리 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연초 기준으로 해서는 약 60bp 정도가 벌어져 있었는데 이게 지금 167bp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채권 발행이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 그쪽에 스프레드가 더 퍼져야 되는데 회사채 시장 전체적으로 스프레드가 퍼졌다라는 거를 지금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0월 이제 오늘 아침에 금융감독원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10월에 그 회사채 발행 실적을 보면은 금융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4.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ABS 같은 경우도 50%가 넘게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유동성 경색 이슈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슈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것이고, 그것이 이번에 25bp 금리 인상에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금이라는 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좀채 풀리지 않는 게 이게 자금 시장의 성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한은이 미국의 연준의 보폭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 미국 연준의 최고 금리 수준이 얼마가 될지 또 언제 도달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11월 말이죠. 그다음에 12월에 이제 FMC가 있고, 이 FMC에서 50bp 올릴 거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CME의 패드와치를 보면은 확률을 80%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라고 한다면은 50bp 인상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4.25가 되는 것이고. 저점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년 들어서 2월, 3월, 5월에 25bp씩 쭉 그 3번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5%에서 5.25%가 되는 거죠. 보통 이 정도를 고점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 아니면은 2월에 25bp 대신 50bp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대충 이 정도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5월 정도가 되면은 금리 고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희한한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5.25, 그러니까 연준 기준금리 상단이 5.25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이 메파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제임스 블러드 총재, 연 7%까지 예상을 했어요. 네. 이거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그 연방은행 총재가 이야기를 했으면 일단 그거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이 주장을 했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테일러 준칙에 기반해 가지고 추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테일러 준칙이라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아웃풋 갭에 의해 가지고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고, 이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것이 시장의 신뢰도를 얻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준칙입니다. 이게 이제 스탠포드의 테일러 교수가 9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나온 건데,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이 준칙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많은 이제 조정 과정들을 거치는데, 어쨌든 블라드 총재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보면 될까라는 거에 이제
어떤 기준점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시장의 좀 호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를 제너러스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뭐 별로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추정치를 제시를 했는데 얘를 이제 비우호적인 레스 제너러스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너러스한 경우에는 5% 수준, 그다음에 레스 제너러스한 경우에는 약 7% 수준을 제시를 한 거죠. 그럼 이 두 개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기본적으로 실질 중립금리 수준을 어디로 볼 것이냐에 대한 예.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블라드는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잠깐만 네. 지금 저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한다니까요. 그 얘기 잠깐 현장 연결해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지금부터 2022년 11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에서 3.25%로 25bp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오늘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에 대응한 정책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를 지속하였습니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으며 유로 지역은 에너지 공급 불안과 높아진 가격 수준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투자와 수출이 감소하는 등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11월 FOMC 회의에서 최종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겠지만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 이후 발표된 미국 물가 지표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그간 크게 강화되었던 위험 회피 심리가 일부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결과 미 달러화가 상당폭 약세를 나타내었고 주요국의 장기 시장 금리가 하락하였으며 주가는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경기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졌습니다.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은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로 10월 들어 감소로 전환하는 등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황을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월에도 5.7%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습니다. 석유류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전기 가스 요금이 추가 인상되고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율과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4.2%에서 4.3%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환율 안정과 함께 장기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였지만 단기 금융시장에서는 PFABCP 등의 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거래도 위축되었습니다. 당행과 정부의 시장화 안정화 조치 등으로 거래가 일부 개재되었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 크게 높아진 신용 경계감과 금융기관의 연말 자금 수요 등으로 인해서 CP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은 여전히 제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1,300원대 중반으로 하락하는 등 불안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 연준의 통화정책, 중국의 방역정책과 그에 따른 위안화 움직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높은 환율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이 주택 관련 대출 증가에도 신용대출이 순상환되면서 소폭 증가에 그쳤고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경제 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물가와 성장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는데 먼저 국내 성장률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리 상승의 영향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은 소비 회복 흐름이 유지되면서 지난 8월 전망치인 2.6%에 부합하겠지만 내년 성장률은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소비 회복세도 완만해지면서 지난 전망치 2.1%를 상당폭 하회하는 1.7%로 예상됩니다. 내년 성장률 하향 조정 요인을 구분해 보면 2.1%에서 1.7% 낮아진 데에는 대부분이 글로벌 금융 둔화폭이 확대와 같은 대외 요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국내 금리 상승 등 대내 요인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5.1%, 내년 3.6%로 지난 8월 전망시였던 5.2% 및 3.7%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둔화폭이 0.4%나 크게 낮아진 게 되게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물가 전망치의 하향 조정폭이 크지 않은 것은 그간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전기 가스 요금과 가공식품 그리고 근원 품목에 점차 반영되면서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압력 약화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물가 전망에는 환율과 국제 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큰 상황입니다. 특히 11월의 경우에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기저효과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월보다 네, 지금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읽는 그런 내용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사실 경제 성장률이죠. 예. 이게 왜 놀라운 부분이냐 하면은 일단 2.1%에서 1.7%로 많이 낮췄다. 0.4%포인트 낮췄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 더 흥미로운 점은 이제 어제 OECD에서 이코노믹 아웃룩이 발표가 예. 됐는데 여기서 1.8% 네. 경제 성장을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IMF-W에서 이제 10월 초 정도에 23년 전망을 발표할 때 2%를 경제 예. 성장할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낮다라는 거죠. 이례적이죠, 아주. 예, 하루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정책 당국이 발표를 할 때 사실 국제기구에서 발표를 하는 것보다 경제 성장률을 낮게 발표를 하는 경우는 좀 드문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놀라운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인플레이션은 뭐 약간 둔화시킨 그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요인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예. 게 한국은행의 고민일 겁니다. 예. 경기는 침체 국면으로 가고 그다음에 인플레는 생각만큼 안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블러드 총재 7% 미국 기준금리 상단을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 부분 계속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제너러스한 케이스가 있고 레스 제너러스한 케이스가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미국의 실질 중립금리, 즉 다시 말해서 완전 고용이 유지된 상태에서 금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느냐라는 거를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너러스한 경우에는 이거를 마이너스 50bp를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레스 제너러스한 경우에는 50bp를 보고 있어요. 근거는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50bp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 미국의 실질 금리를 보면 이 정도였다라는 거를 예. 과거로 추산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전망을 고려를 해서 넣었을 때 레스 제너러스한 50bp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2%포인트 가까이 지금 저점과 고점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이분의 이 주장이 신뢰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데에는 사실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테일러 준칙이라는 건 사실 여러 가지 공식들로 나타나는데요. 이제 좀 오래되기도 했고 2000년대 예. 초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다양한 그 관점을 제시를 했어요. FRB에 가시면은 이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그 미국의 CBO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전망치를 가지고 추산을 해보면은 블라드의 이 제너러스한 케이스가 즉 5%대로 나와 있는 이 케이스가
다른 테일러 준칙에서 제시되는 추정치보다 낮은 수준이다라는 걸 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제너러스하고 레스 제너러스한 그 갭을 만들어서 보여준 게 사실은 블라드의 어떤 제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7%까지 그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장에서 판단을 할 때 너무 손쉽게 5%까지면 다 간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시장에 뭐 성급한 기대를 약간 잠재우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블러드 총재가 제가 알기로는 12개 지역 연방은행 총재 중에서 아주 경력도 오래됐고, 그다음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네. 대표적인 매파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재미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이거를 제너러스란 단어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추정을 다시 해보니까 이 사람이 제시한 숫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그 시장이 호의적인 제너러스한 숫자를 제시를 했구나라는 그 점에서 좀 신기했습니다. 그저 연준이 뭐 피봇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에 너무 성급하게 갖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겠군요. 네, 피봇에 대한 논의가 너무 빨리 나왔다라고 예.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희망사항을 마치 전망처럼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미국 금리라는 것이 물가가 얼마나 둔화되고 고용 상황이 좀 그 과도하게 과열된 것이 좀 진정되느냐 여기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아주 대량 해고를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고용의 축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예상도 있던데요. 일단 고용 시장 자체는 그 오늘 FOMC 의사록에서 나온 것처럼 타이트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트위터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고용 그 대규모 감원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 하면은 IT나 그다음에 파이낸셜 같은 고소득 업종의 섹터에서 그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예. 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아래쪽 저소득 그 서비스 에 쪽. 해당되는 네.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고용이 탄탄하게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그렇죠.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표된 숫자를 보면은 그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시장 기대가 약 22만 5천 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24만 건으로 나타났어요. 예. 즉 다시 말해서 고용 사정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 속도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나타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이 이제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의 상황도 대변수를 고려해 봤을 때 한은의 최종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 언제 어느 정도까지 갈 거로 보십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제가 뭐 추정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 정책 당국의 발표가 더 중요한 거죠. 네. 이전에 이창용 총재께서 뭐라고 발표를 했었냐면은 그 고점을 3.5% 정도로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발언이 있을 당시에 미국의 기준금리 고점을 약 4.75% 정도로 봤단 말이죠. 근데 그거보다 지금 25bp에서 50bp 정도 더 올라가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미국의 금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3.5%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한미 간 금리 차가 한 1%포인트 안팎을 유지를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자금 상황에서 어떤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변동의 가능성도 있다고는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를 할 때 근거로 내세우는 게 대내외 금리차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미국 국채의 금리가 높고 한국 국채의 금리가 낮다. 그러면은 왜 한국 국채를 가지고 있느냐? 예. 이거 다 팔고 미국 국채를 사면 되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금리가 낮은 상품을 전부 다 매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비중을 소폭 조정한다라든지 이제 이 정도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냐면은 아무래도 변동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위험을 그 감안을 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FOMC 의사록에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그 미국 경기 전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 경기가 둔화되느냐 침체되느냐 가능성을 거의 같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이다.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보고 있는 확률만큼이나 미국이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미국 달러 약세에 대한 어떤 요인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그 유출의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킹달러 때문에 많은 걱정들을 했는데 이제 환율 우려는 조금 덜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11월 들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예를 들어서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 정도까지 보시면 원달러 기준으로 해서 거의 100원 가까이 그렇죠. 하락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뭐 크라이시스나 이런 거를 빼놓고 나서 환율이 하루에 50원씩 떨어지고 이런 거는 사실 네. 조금 곤란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게 원화에 대해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 유로 달러, 그다음에 그 달러 파운드와 그다음에 엔 달러 이렇게 전부 다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섰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동일 기간 중에 나타난 현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달러화 가치를 판단할 때 DXY를 보통 많이 보는데 DXY가 113, 114 수준에서 106까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원화는 그에 반응해가지고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달러화의 강세는 이제 끝난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이긴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경기가 침체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달러 강세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든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예, 우리가 그동안 걱정했던 이 환율 문제는 어느 정도 한시름 덜은 것 같은데 앞으로 미국 금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이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한국금융연수원의 주현수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